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에 보이는 마스다 마운틴 포트레스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 결사대가 마스다 마운틴 포트레스로 올라가서 결사항전을 하고 전멸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오늘날 이스라엘 장교들은 임관 선서식을 합니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곳이죠. 그 정신이 이스라엘군의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아주대학교 대학원 국방학과 또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의 교수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KBS 뉴스 개관 해설위원과 한미안보연구회와 한국군사학회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헐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했고 미국 랜드 연구소의 연구원, 그 다음에 공군대학원 교환교수, 미첼 연구소 연구원을 역임을 했습니다. 아들 형제 키웠는데 보시다시피 단란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의 역사, 중동전쟁, 하마스의 기습과 제5차 중동전쟁, 전쟁 경과 및 교훈, 그 다음에 시사점 순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들이 하마스가 또 헤즈볼라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라켓, 미사일들입니다. 저런 거 5,000발을 발사해서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갈등의 역사를 살펴보려면 역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BC 3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수메르 문명이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그때의 초기 왕조, 아카드 왕조, 우르 3왕조가 이어져 왔습니다. 우르 3왕조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인데 무슬림 또 이슬람의 종교적인 아버지라고 이렇게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우르 3왕조 시대에 아브라함은 그 일종낭당을 거느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하란에서 좀 머물러 있었죠.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에집트까지 갔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있던 원주민들은 그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강을 건너서 왔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다. 구약 속에서의 아브라함의 등장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학술적인 것을 논하는데 왜 성경이냐 이런 의문을 갖고 어필을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행적에 관해서 가장 소상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역사서들보다도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역사적으로 다 고증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학술적으로 인용을 해도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루트를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애국까지 갔다가 다시 그 세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경로를 따랐습니다. BC 1400년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을 했을 때 영화 모세의 기적 이런 데서 봤듯이 모세가 앞장서서 히브리 족속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요.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그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과의 그 16년간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 족속들인데요. 가운데 브리스 족속, 양쪽에 가나안 족속, 그리고 그 아래에 히위와 헷 족속이 있고 왼쪽 오늘날 가자 지구죠. 거기에는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매 쪽에는 아모리 족속. 그렇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지역을 점령했을 때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단, 유다, 시몬, 루벤, 갓, 납달리, 아셀. 그때에도 블레셋 족속은 그대로 가자 지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그 원주민들을 완전히 멸절시킨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사는 형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족속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돼서 오늘날까지 BC 1400년부터 오늘 2024년까지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약 3400년간의 그 갈등 관계가 지속되어 온 겁니다. 그것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갈등의 원인이 무슨 맥마흔 선언이나 이런 쪽에 있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 전에 3400년간 얽히고 설킨 갈등의 역사가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빛나는 왕 3명이 있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사울 왕은 가나안의 중심부, 그 요단강을 낀 중심부 그린칼라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이 그 3대 왕이라고 합니다. 사울 왕은 지도에서 그린칼라로 보이듯이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퍼플 칼라의 지도죠. 그리고 솔로몬은 북쪽으로 답사까지 올라간 그 황색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바벨론 유수가 일어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다뤘습니다.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 왕과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태인들이 점점 더 인구가 증가되니까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이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킬까 봐.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승낙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유태인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의 노래가 보니 엠이 불렀던 그 유명한 리버스 AD 70년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그 결사항전을 했던 그 전사들은 마사다 마운틴으로 올라가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싸우다 다 전멸했습니다. 그때 사망이 110만 명이고 노예가 10만 명이 발생했다고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죠. 마사다 마운틴은 오늘날 이스라엘군 장교들이 임관 선서식을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정신, 죽을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로마에 굴복하고 그냥 평화를 받아들였으면 뭐 110만 명 또 10만 명의 노예가 발생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굴복은 없다 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9개 아랫국에 둘러싸여서 정말 긴장이 아주 고조된 상황에 살면서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동 사태로 그 시야를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중동 전쟁은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 2차는 스킵하고 3차 중동전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3차 중동전에 관해서 조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3차 중동전으로 이스라엘이 정복한 그 팔레스타인 구역입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 골란 하이츠를 이스라엘이 3차 중동전을 통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제법적으로는 팔레스타인 구역으로 유엔에서 그 인정을 하고 있는 곳이지만 이스라엘은
디팍토 사실상 점령해서 이스라엘 영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법으로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1947년 유엔은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구역으로 저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블루는 이스라엘, 그린은 팔레스타인 구역으로 나누고 예루살렘은 붉은 지역인데 국제 공동관리구역, 특별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팔레스타인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죠. 왜냐하면 저 당시에 유태인들은 인구가 약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4%는 팔레스타인들이 사는데 영토의 그 분할은 이스라엘이 60, 팔레스타인이 40 정도로 분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팔레스타인은 무력으로 침공을 했습니다. 침공했다가 이스라엘의 반격을 받아서 아주 된탕 혼나고 땅도 다 뺏겼죠. 보십시오. 이 두 번째 지도인데요. 웨스트뱅크의 예루살렘까지 그 통로를 이스라엘은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팔레스타인들은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죠. 그러고 나서 3차 중동전 때 1967년에 이스라엘은 나머지 지역들을 다 점령해서 그냥 통치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2000년 그 오슬로 협정에 의해서 서한지구와 가자지구에서의 팔레스타인 그 주거 지역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구역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지도인데요. 보시다시피 북쪽에는 가자시티가 있고 남쪽에는 칸 유니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에 이렇게 단벽을 쌓습니다. 단벽을 쌓아서 격리시켰죠. 바다로도 그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은 바다로도 멀리 나갈 수 없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격리된 감옥이다라고 그 전 세계에 호소를 해서 유엔에서는 이스라엘의 부당함을 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자지구의 그 인구인데요. 현재 2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유엔 조사에 의하면 그곳은 가자지구는 인간이 생활하기에 부적합한 곳이다. 왜냐하면 인구 밀도가 너무 높고 모든 환경, 주거 환경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거 부적합 지역이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던 지역인데 팔레스타인은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인구 증가율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에 5,000명, 하루에 166명씩 탄생하는 거죠. 이스라엘 인구 증가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주제, 메인 주제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는 팔레스타인의 지도자들이고 오른쪽은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총리죠.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네타냐후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있죠. 하마스 이스라엘의 전쟁을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7일 새벽에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한 달, 약 3주 만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작전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1년이 지난 현재 기준으로 볼 적에 이스라엘은 약 2,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은 약 4만 5천 명 정도 사상자가 났죠. 이게 기습하는 장면. 그날이 초막절 축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축제들 하고 밤새 놀고 있었는데 그 축제장을 기습해서 이스라엘인들을 1,250명 사상자를 냈던 것입니다. 12월 6일에 이스라엘은 칸 유니스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2달 만에 가자지구가 완전히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장악된 거죠. 그 안에 인구 230만 명이 있지만 그 남쪽으로 피난하라고 해서 칸 유니스로 다 내려갔습니다. 가자시티에서. 다시 칸 유니스를 공격할 때는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이게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7월 13일에는 그 하마스 알카삼 여단의 그 사령관 무하마드 데이프가 가자에서 이스라엘 공격을 받고 사망을 했습니다. 또 파우드 슈크루가 7월 30일 날 베이루트 공습으로 사망을 했죠. 또
이스라엘의 그 테헤란에 이란 대통령 특사로 가 있던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야히야 신와르를 이스마일 하니에의 후임으로 최고 지도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이 되니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마스가 이제는 거의 도륙나서 반격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에 있던 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이제 가자 지구를 다 도륙을 냈으니 이제는 북쪽에서 괴롭히던 레바논의 헤즈볼라들을 소탕해야 되겠다 하고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공방전을 벌이고 있던 중 9월 17, 18일에 그 헤즈볼라가 쓰던 무선 호출기, 또 삐삐, 그 다음에 무전기, 그것들이 일시에 자폭을 해서 한 3천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헤즈볼라의 그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8일 날 야히야 신와르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고 사망함으로써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지도자 15명이 전부 다 사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명 수배자들이었죠. 이번 전쟁으로 전부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국제 여론을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은 친이스라엘이죠.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난 나면서부터 시오니스트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영국의 리시 수낙, 카이어 스타머 총리도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란은 하마스를 지지를 하고 헤즈볼라를 지지를 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 앞장서서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하마스,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서방을 견제하고 있죠. 그래서 시진핑 같은 경우는 이국가 체제 해법을 지지를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도자들은 거의 다 제거가 됐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사망 4만 5천, 부상 10만 명, 난민 230만 명. 가자 지구 전체 주민들이 다 난민처럼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의 70%가 파괴가 됐고 거기에 있는 에너지와 물, 기본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이 난민 구호 물품들을 도입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의 승인을 받아야지 그게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됐고 서한 지구에서도 팔레스타인들의 피해가 보시다시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그 헤즈볼라를 공격해서 하산 나스랄라와 나빌 카욱, 하셈 사피에딘을 제거했습니다. 그 레바논에서도 사상자가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났습니다. 결국 11월 27일 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60일간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후에도 공방전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것은 휴전에서 합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거죠. 예를 들면 헤즈볼라가 그 군사 이동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어기고 군부대를 이동한다거나 또 무기 장비들을 이동할 때 이스라엘은 가차없이 그것을 표적 삼아서 공격을 해서 파괴를 시키는 그러한 작전들을 했습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그 제거된 지도자들입니다. 10월 16일 야히야 신와르가 제거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지명 수배자 리스트에 올라있던 지명 수배자들을 전원 다 제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히야 신와르가 제거되던 장면. 미국의 이스라엘 안보 지원 실태인데요. 현재까지 약 1,300억 달러를 지원을 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에 이스라엘 건국한 것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미 항모 2척과 3개 전투비행대대가 중동으로 증파됐고 10월 9일 날 F-15 전폭기 1개 대대가 추가로 배치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 무기, 장비, 판매, 그 이스라엘이 무기 장비가 거의 다 됐다 싶으면 미국이 알아서 그 장비를 제공을 하고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전쟁을 보면은 분석을 해보면 하마스는 사실 이스라엘을 대응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란의 부추김을 받고
기습 공격을 했던 겁니다. 하마스가 썼던 그러한 라켓이나 미사일, 그 소총 이런 것들은 사실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병대 수준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수준이죠. 그만큼 군사력의 우열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4월 13일에 이란은 무인기 320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또 10월에 이란은 이스라엘에 200여 발의 그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한 것은 이번 전쟁에서 처음인데요. 이스라엘군의 테헤란 공격으로 그 이스마일 하니야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작전들을 하니까 이란도 더 참지 못하고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공 우주력을 보유하고 있는 육해 공군 전력으로 대응을 하는데 반해서 팔레스타인은 민병대 수준의 게릴라전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니 이 싸움이 불을 보듯이 뻔하죠. 그 결과는 기습엔 성공했지만 팔레스타인은 금방 수세에 몰려서 다 도륙당하고 말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적에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폭거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사상자는 2,000명인데 반해서 팔레스타인은 4만 5천 명 이상이거든요. 그것도 3만 명 났을 적에 유엔은 ceasefire, stop, 공격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막무가내로 계속해서 작전을 했던 거거든요. 그것은 국제사회의 어떤 그 여론과 평판 이런 것들을 불사하고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는 작전을 불사하고 마다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훈 시사점인데요. 여러분 네타냐후 총리는 그 큰형이 여러분이 아는 엔테베 작전에 투입됐던 대대의 대대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전사했죠. 네타냐후의 큰형은. 그러고 나서 네타냐후는 국비장학생으로 미국 하버드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주 UN 이스라엘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으로 당선됐고 외무차관 부총리가 됐다가 다시 리쿠르당의 당수로 복귀하면서 최장수 총리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쟁에서의 교훈 시사점이라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강력한 국가 지도력 그것을 들 수 있습니다. 서방과 대내외의 반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리더십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네타냐후는 그런 것들을 전부 안하무인격으로 무시하고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완전히 도륙내기 위해서 모든 걸 불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달성했죠. 또 유태인들의 애국심을 들 수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전쟁이 발발하자 이스라엘로 쇄도해서 들어갔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이스라엘 국민들의 애국심이죠. 그 다음에 전략적 연대. 이스라엘 혼자서는 주변 아랍 국가들을 다 상대할 수 없습니다. 전략적인 연대로 유럽연합과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랍국을 상대로 대응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의 무모한 기습공격, 능력도 없이 공격했다가 완전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전쟁의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항공 우주력의 위력입니다. 이스라엘은 항공 우주력을 가지고 있지만 팔레스타인은 그걸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황은 저렇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공세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첨단 무기 장비를 믿는 거 그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울타리에 최첨단 그 감시 장비들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마스는 소총으로 카메라부터 파괴시키고 29곳의 울타리를 무너뜨린 다음에 이스라엘로 기습해 쳐들어갔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보기 좋게 기습을 당했죠. 첨단 무기 장비를 믿고 방심했다가 기습을 당한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해법은 무엇인가? 이국가 체제입니다. 그것은 1993년 오슬로 협정으로 2차 라빈 총리와 야실 아라파트 의장 간에 합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라빈이 살해되고 또 하마스에 잇단 자살폭탄 테러가 지속되면서 그것이 힘을 얻지 못하고 우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타냐후 총리가 집권하면서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오슬로 협정에 의해서 이국가 체제에 양측이 합의했던 그 사항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교훈 및 시사점의 사항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과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거기에 살던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이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3,400년 갈등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국가 체제를 양측이 승인하고 준수해서 평화를 찾아오는 그러한 해법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